2022년도 미디어 선교 아카데미 성장반 시작하겠고요. 전체 이제 목차 보시면 1번 저 인사는 지금 나눴고요. 두 번째로는 미디어 선교 아카데미 전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뭐 짤막하게나마 미디어 선교가 어떤 것인지 함께 잠깐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에 들어가는 컨텐츠 기획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 미디어 선교 아카데미 전체 과정은요, 아시다시피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저희가 했던 게 기초반 6주였고요. 그리고 요번에 하는 게 성장반 6주, 그 다음에 사역반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초반에서는 미디어 개론, 영상 촬영법, 라이브 스트리밍, 그리고 영상 편집 인문에 관련된 것을 지난 학기에 배웠고요. 예, 이번 성장반에서는 콘텐츠 기획을 중심으로 하고 미디어 선교 입문 그리고 영상 편집 활용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역부의 다음 스텝인 사역반에 넘어가게 된다면 인터넷 방송부 또 출판 미디어부 크리스천 미디어 연구하는 것들 콘텐츠 개발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예, 편집 프로그램은 지난 학기에 사용했던 동일한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고요. 지금 옆에 보이는 것들이 지난 기초반에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설치하고 해상도, 레이어, 기억나십니까? 컷편집, 화면 전환, 자막, 폰트, 렌더링에 대해서 그리고 오디오, 속도 조절, 크로마키, 화면 분할 이런 것들을 배우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성장반으로 넘어가셔요. 이제 좀 더 다른 트랜지션, 좀 더 고급스러운 트랜지션, 모션 그래픽, 오디오 지난번에는 간략하게 배웠다면 이번에 조금 더 디테일한 오디오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3D 모션, 타이포그래피, 자막, 색감 보정, 디자인, 썸네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컴퓨터 사양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 이미 해보셨기 때문에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 혹시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제가 이 내용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예, 이건 기초반 커리큘럼, 계속 기억나시죠? 아까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기초반의 커리큘럼이었고요. 이번 커리큘럼 보겠습니다. 예, 성장반 커리큘럼이고요. 1주부터 6주차까지 진행되고요. 1주차에는 오늘 이제 함께 나누고 미디어 선교 입문 컨텐츠 기획,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계속 컨텐츠 기획이 1, 2, 3, 4로 계속 들어가게 있게 되고요. 그죠? 예, 성장반이다 보니까 영상을 이제 편집하는 걸 넘어서 기획을 해서 만드는 부분들을 이번에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영상 편집을 배우게 되고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4주차랑 6주차입니다. 4주차, 6주차는 방송실, 교회 본당 방송실입니다. 방송실 교육이 있고요. 현장 교육이 있고 6주차는 스튜디오 현장 교육이 있습니다. 예, 그럼 미디어 선교가 어떤 것인가 예,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딱딱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고민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수업 제목으로 갖고 있는 것이 미디어 선교 아카데미입니다. 뭐 아카데미는 교육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에 있는 이름 자체가 미디어 그리고 선교라는 이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미디어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미디어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중간다리 역할하는 매체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미디어라고 많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어떤 통로를, 어떤 거를 활용할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게 미디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영상이 없었던 시대에는 책이 미디어의 도구였고요. 편지가 미디어의 도구였고, 저도 사용해 본 적 없지만 예전에 어르신분들은 뭐 우체국 가면 뭐 전보를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예, 미디어 시대도 있었고요. 시대가 점점 발전해 가면서 이제 집집마다 올 수 있는 신문이 생겼고요. 잡지도 생겼고요. 그죠? 그런 사실인데 예전에는 페이퍼로 된 그런 미디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흑백 TV부터 시작해서
칼라 TV, 라디오 이런 것들이 시작하면서 방송 미디어, 방송 매체가 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미디어가 친숙하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맞닥뜨리면서 또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우리 수업을 줌으로 하잖아요. 이런 시대는 없었거든요, 사실. 무슨 정말 큰 회사에서 바이어들과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과 화상 미팅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이런 미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핸드폰으로 어디서나 누구나 인터넷만 되면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요, 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어요. 책을 사려면 돈이 필요했고, 고급 정보를 얻으려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 시대가 영상으로 넘어오다 보니까요, 이 유료화였던 컨텐츠가 오히려 무료화가 됐습니다. 유튜브, 뭐 광고는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시간만 지나면 내가 누구든지 무료로 영상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전기세를 낼 수 있고, 인터넷비를 낼 수 있겠지만, 그죠? 그 영상 컨텐츠 만드는데 내가 기회해서 돈을 주진 않잖아요. 그죠? 내가 예전에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사고, 사람을 만나고, 또 고급 서적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비용을 지불해서 만났다면, 지금은 간단하게 검색을 해서 만날 수 있어요.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도 사실 저랑 공부했던 거 이외에 인터넷상에 훨씬 더 좋은 퀄리티에 잘 가르쳐준 선생님들의 튜토리얼이 넘쳐납니다. 한글로도 있고 영어로도 있고 뭐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모든 나라 언어로 다 있어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무료. 그 때문에 이 미디어는요.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 그 통로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미디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미디어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시간이 흘러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미디어가 발달됐을 때는요. 미디어가 사람보다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어요. 사람이 중요했어요, 사실. 미디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적 능력이 올라가고 정보를 습득해서 이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어떤 교수님 만나는 게 중요했고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근데 이 정보라는 게 점점 무료화가 되어지고 보편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나 사람이나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고 있어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 미디어가 더 중요하다, 이제는 얘기를 잘 못하는 시대들도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예전에는 누굴 찾아가서 정보를 얻었다면 지금은 화상통화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죠. 1인 라이브 방송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실시간 생방송의 관계가 그냥 원활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지나가서 요즘에 어떻게 가고 있냐면요. 사람보다 미디어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뭐 저도 요즘에 뭐 책을 하나 좀 읽고 있겠는데, 뭐 메타버스라는 책 읽고 있는데,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 영화 기억하시죠? 매트릭스. 뭐 목 뒤에다가 뭘 칩을 탁 꽂으면 어느 가상의 공간에 들어가서 그 가상 공간에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가상 공간에서 죽으면 실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통해서 조금씩 실현돼 가고 있는 모습이 생겨져 나가고 있어요. 실제 사람이 살아가는 현장보다 오히려 이 메타버스나 가상의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아바타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 내가 가상의 공간에 만든 캐릭터나 뭐가 잘못됐어. 그럼 우울증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내 원래 살아가야 되는 삶을 다 내려놓고 그 가상 공간에 있는 그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흔들어지는 시대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처음에는 말이 참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냐? 이렇게 드려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요즘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가상의 공간에 예배드리러 간다는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실 이거는 최근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먼저 이미 뭐 10년 이전부터 뭐 독일, 유럽부터 시작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것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냥 우리가 유튜버로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가상의 공간에 자신의 캐릭터가 있어요. 그 캐릭터가 예배 그 공간에 걸어가서 내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원래 내가 실제 교회 주일 예배 오면 각자마다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앉는 자리가 다 있잖아요. 그죠? 2층을 선하신 분이 있고 1층을 선하신 분이 있고 사이드를 선하신 분이 있고 중앙을 선하신 분이 있고 그죠? 근데 그처럼 가상의 공간에서도요. 내가 매주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요. 실제로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어, 그 사람들. 근데 거기서 만나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가 끝나면 각자 소그룹 모임 방을 만들어서 그 소그룹 모임 방에 또 걸어가요. 그래서 게임처럼 거기 가서 만나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오늘 들었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그런 메타버스의 예배도 생겨났어요. 여러분 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예배다. 그거는 좀 그렇다. 생각이 나뉠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에 유튜브가 생기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다 무너졌거든요.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게 어디야? 까지 왔어요. 처음에는 온라인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예배드릴 주일날이니까 집에서라도 정장 입자. 깨끗하게 머리도 하고 양치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예배 드리자. 시계도 차고 탁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양말도 안 신고 예배드리고요. 소파에 누워서 영화 보듯이 예배드리고요. 예. 왜냐면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 나만 알지 누가 아무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게 예배가 돼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드렸던 예배가 예배고 지금 내가 편하게 드리는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닌가? 이 경계성이 점점 모호해졌어요. 그래도 이건 예배는 예배지. 그래도 내가 잘못했네. 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예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메타버스에서 이제 요즘에 뭐 이렇게 VR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눈에 쓰는 거 있어요. 이렇게. VR을 써가지고 실제 그 안에 내 모습과 내 얼굴과 똑같은 캐릭터, 내가 평소에 입는 청바지와 옷까지 입힐 수 있는 아바타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내가 아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자기 얼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바타의 공간에. 거기서 이제 예배가 있는데 한국에 있었던 내 친구도 자신의 얼굴로 들어오고 지금 토론토 캐나다에 있는 분들도 들어오고 세계 각국의 다른 나라 분들도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세계에서 유명한 말씀 전하기에 굉장히 탁월하신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심지어는요. 그분이 한국말로 설교를 하든 영어로 설교를 하든 밑에 자막으로 실시간으로 각 나라 언어로 다 자막이 번역돼서 나와요. 그 누구가 들어서 다 들을 수 있어. 번역 기술도 언어 인식 기술도 AI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서 실시간으로 다 들을 수 있다고 칩시다. 설문조사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가대 봉사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나와서 머리 감고 화장하고 옷 입고 향수 뿌리고 다 준비해서 애들 챙겨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정신없이 또 애들 픽업해가지고 집에 가서 하루를 보내시는 게 편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VR 하나 끼고 예배 공간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게 편하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참 중요해요. 미디어와 사람과의 관계가 누가 커지고 같아지고 작아지고 간에 미디어는요 통로예요. 통로. 미디어는요 가치 중립적이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무 가치가 사실 없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람이 어떤 것을 전달하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얘 색깔이 바뀌는 거지 이 미디어 자체가 나쁘거나 이 미디어 자체가 악마거나 이게 자체가 사탄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음악이라는 것도요 동일하게 가치 중립적이에요. 이 음악을 어떤 사람이 사용하냐에 따라서 크리스찬의 음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음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음악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 도구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미디어 선교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또 미디어 선교에 대한 생각을 갖고 가면서 새로운 미디어 방식들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가 중심적으로 다뤄야 될 건 뭐냐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어떤 것이 나오던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활용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선교의 핵심은요, 메시지에 있어요. 미디어와 선교 두 가지였잖아요. 그죠? 미디어는 그냥 통로고요. 그 안에 선교적인,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아주는 것,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거는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고 전도 못해요. 내가 먹어보고 맛있어야, 야, 여기 음식점 맛있어 라고 소개하지, 내가 가보지도 않았던 것, 내가 해보지도 않았던 것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거든요. 예수님께서 12명 제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어요. 한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한 사람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실 뭐 지금 시대로 따져본다면 유튜브 생중계를 하셔가지고 오병이어 사건도 한번 보여주시기도 하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사건도 보여줄 수 있고, 하려면 할 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요, 그냥 그것을 쉽게 가볍게 보고 가볍게 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요, 정말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내가 맛보아서 너무나도 소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미디어의 도구예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복음의 전도의 미디어의 방법은 이 성경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온 세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직접 가셔서, 요즘 말로 인펄슨이죠, 그죠? 온라인 아니에요. 직접 가셔서 다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만들어주신 역할을 하셨어요. 미디어에서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요, 많은 매체가 있다라고 해서, 많은 정보가 있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정말 내가 경험했던 핵심 메시지가 있는가, 그래서 전도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처럼 그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 주님께서 이 성경, 이 미디어를 통해서요, 어떤 것을 이루셨냐면 사람을 바꾸셨어요.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만드시는 일을 해주셨어요. 미디어보다 뛰어난 것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성경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을 바꾸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이 미디어 선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내가 만드는 콘텐츠 하나하나, 내가 기획하는 이 콘텐츠 하나하나 통해서 내가 정말 경험했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너무 귀한 것, 내가 나눌 수밖에 없는 이 메시지를 잘 생각하시고 기획을 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 번째, 오늘 마지막 할 얘기인데요. 콘텐츠 기획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뭐 영상이나 콘텐츠, 미디어를 활용해야 되는가, 기획하는 단계고요. 기획하는 단계는 총 3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프로덕션이 사실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그 앞에 프리 프로덕션, 사전 단계, 포스트 프로덕션, 그 후반 단계,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프리 프로덕션 단계 1단계죠. 기획하고 구성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기획 단계에서는 자료 수집을 해야 돼요. 요즘에 어떤 것들이 유행하고 어떤 것들이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어하고, 야, 이런 것들이 돈이 되겠구나,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조회수가 높겠구나, 이런 것들, 이런 시장 조사라고 하죠, 그죠?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럼 우리는 뭐 할 건가, 기획 회의하고, 그것을 토대로 기획서를 작성하겠죠. 이제 오늘 기획서를 제가 보내드릴 텐데, 이 기획서를 작성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간략한 시놉시스도 적고 대본도 적는 단계가 프리 프로덕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출연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출연자를 섭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제작팀이 있다면 제작팀들을 구성하는 단계가 첫 프리 프로덕션 단계예요. 사전 준비 단계예요. 사실 여기서 어느 정도 구성이 다 되어 있어야 실제로 프로덕션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 비용이라는 것도 적게 됩니다. 시간이라는 것도 잘 구성하고 만들어야지, 그죠? 두 번째 프로덕션 단계는요, 미리 계획하고 1단계에서 준비했던 것을 실제로 이제 하기 위해서 리허설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촬영하는 단계가 바로 프로덕션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세트가 필요하다, 스튜디오가 필요하다, 실내에서 할 경우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실제로 움직이면서 만드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돈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야외에서 해야 된다면 장소를 섭외한다거나 어디 가봐서 이 장소가 좋겠구나 장소를 섭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실제 촬영을 하기 전에 미리 리허설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잘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 여기서 실패하면 그 뒤에 후보정은 쉽지 않습니다. 예, 잘 해야 되는 그런 단계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해서요. 지금까지 기획하고 만들어 왔던 것을 편집하는 단계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기초반에서 했던 게 이겁니다. 이거. 제일 마지막에 영상 편집하는 거, 보정하는 거. 이걸부터 먼저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소스를 가지고 프리뷰, 한번 어떤 거를 내가 촬영했었지 쭉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왜냐면 기획했다고 해서 그 기획했던 대로 촬영물이 그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미리 스토리보드도 만들고 이런 각도에서 이런 날씨에 이런 사람을 찍어야지 다 생각했어도 실제 현장 가보면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여러 가지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물을 프리뷰 한번 쭉 다 봐야 돼요. 훑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편집을 구성합니다. 원래 기획 단계에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이미 구성했던 것이 있지만 찍다 보고 결과물 보면 다시 또 새로운 구성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편집을 재구성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편집을 하고 필요하다면 나레이션을 작성해서 집어넣기도 하고 음악을 깔기도 하고 효과음도 넣고 자막도 넣고 더빙도 하고 또 전체적인 밸런스를 믹싱하는 제일 마지막 편집 단계가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릿속에 이런 거 괜찮겠네 찍어보자 해서 뭐 찍고 편집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단계가 짧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탄탄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를 잘 생각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영상 기획안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게 꼭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냥 기초적인 것만 제가 다뤘는데요. 영상 기획안이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작성 일자, 내가 언제 이걸 썼는지, 작성자, 누가 작성하는 건지, 제목, 뭐 처음에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확실한 제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가칭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그리고 어떤 형식을 만들 거다. 나는 뭐 브이로그를 할 거다. 먹방을 할 거다. 아니면 뭐 리뷰 영상을 만들 거다. 뭐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뭐 코믹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웹툰 좋아하시면 웹툰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예.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길이, 이 길이라는 거는요, 사실 나중에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조금씩 바뀔 수 있거든요. 하지만 기획하는 단계에서 내가 얼마 정도의 분량의 영상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없으면 나중에 더 힘든 단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내용을 만들 거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만약에 상영을 하게 된다면 어디에서 상영을 하게 될 거고 상영 일자가 언제다. 그러니까 데드라인이겠죠. 언제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방송 매체, 뭐 나는 유튜브에 올릴 거다. 아니면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올릴 거다. 뭐 아니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거다. 뭐 그런 방식들이 있겠죠. 그리고 스태프 명단, 나와 함께 일할 사람들, 뭐 내가 PD를 한다면 FD를 할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작가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나는 촬영을 못한다. 카메라에 있는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촬영 감독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조명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명 감독, 아니면 음향만 녹음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음향 녹음해 주는 사람들. 나는 편집 기술은 없다. 난 기획은 잘하는데 편집은 잘 못해. 그러면 편집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명단들,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만약에 출연해야 되는 출연자가 있다면
그 출연자들 그런 내용들이 스태프 명단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주제, 내가 그렇다면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어떤 영상을 만들 것인가? 이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건가? 이게 별 5개입니다. 그죠? 어떤 걸 할 건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죠? 요 내용들을 적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이 영상의 타겟이에요. 타겟.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영상인가? 어린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청소년들이 될 수도 있고 어른들 집단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 연령 고루고루 아니면 특정 나라, 특정 민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특정 시간대에 있는 분들이 될 수도 있고 특정 계절에 있는 분들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종에 있는 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타겟팅에 따라서 전체 시놉시스나 또 거기서 사용되는 언어들, 색감이며 폰트며 내용들이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을 내가 타겟팅할 건가 그것을 적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획 의도, 주제랑 기획 의도는 좀 다른 겁니다. 주제를 통해서는 어떤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요. 기획 의도는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은가. 내가 A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리액션이 나오기 원하는가. 뭐 이런 기획 의도를 적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략한 시놉시스입니다. 사실 이건 영상 기획 아니기 때문에 시놉시스가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영상 기획물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시놉시스가 타임 테이블별로 구체적으로 이 장면은 뭐가 들어가고 이 시간에는 뭐가 들어가고 어떤 순서에 뭐가 들어가고 더욱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좀 더 크게 아직은 하지만 러프하게지만 그래도 앞에 내용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적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토론토 뭐 여행 관련된 리뷰를 찍고 싶어요. 그러면 토론토에서 내가 뭘 보여주지? 어디 가지? 뭐 첫 번째 장소, 두 번째 장소, 세 번째 장소, 음식점은 또 어디가 있을 수 있고 또 만약에 학교를 소개시켜 주겠다 그러면 유명한 학교들은 어딘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래도 간략하게 러프하게 적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제작 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서 봤듯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프리프로덕션 단계, 기초적으로 기획하는 단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생각할 것이고 실제로 촬영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날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편집해서 실제 상영하는 날짜는 언제 될 것이다. 그냥 우리가 크게 생각해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다다음 주 주일날 예배 때 영상이 나간다. 데드라인만 갖고 시작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딜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무조건 밤새야 됩니다. 그러면 이틀 밤새고 3일 밤새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차근차근 기획을 가지고 언제까지는 요 내용들을 만들고 언제 촬영을 하고 언제 편집을 해야지. 예를 들어 나는 기획이 빠른 사람이라면 나는 기획 단계를 좀 짧게 만들고 촬영한 다음에 편집 단계를 길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편집은 금방 잘해. 뚝딱뚝딱 해. 근데 나는 기획하는 게 참 어려워. 기획하는 게 더 길게 시간을 잡을 수도 있고요. 촬영하는 거에 공을 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번 촬영하고 나서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촬영하자. 재촬영하고 아니 세 번째 촬영하고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 더 이 촬영 시간을 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배는 자신이 해보면서 하나하나 익혀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떤 장비를 사용할 것인가. 아까 우리 강성철 집사님 뭐 카메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핸드폰을 쓸 것인가, 뭐 미러리스 카메라를 쓸 것인가, DSLR을 쓸 것인가, 뭐 핸드폰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뭐 짐볼을 쓸 건가, 아니면 뭐 드론 날려서 찍을 것인가, 지미집이 필요한가, 삼각대가 필요한가 그런 내용들 적는 것이고요. 그리고 편집 장비 나는 프리미어 프로를 통해서 편집할 것이다. 아니면 나는 휴대폰에 있는 그냥 아이무비 어플을 통해서 편집할 것이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예상 제작 비용이 필요합니다. 제작을 하다 보면 시간도 들어가지만 뭐 소품이나 장소나 사람을 쓰게 되면 장비도 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제작비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제작비 내용들. 그리고 기타 여기에 내용은 없지만 내가 이 영상을 만들 때 특별히 내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적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영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기획하는 것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잘 하는 것을 추천드리기 위해서
요 영상 기획안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성장반을 진행하면서 중점적으로 할 것이 바로 이 영상 기획입니다. 기획이랑 프로덕션, 촬영과 마지막 편집까지 가겠죠, 그죠? 저는 편집까지 배웠으니까, 그죠? 우리는 이 기획의 1단계, 2단계, 3단계,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을 요번에 진행하는 겁니다.